불가능해.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은 없어. 2024년 가을 로마 UN 식량농업기구 분석관이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서아프리카 7개국 쌀 생산량이 동시에 폭증했습니다. 데이터 오류 아니야? 동료들이 의심했죠. 당연합니다. 30년간 이 대륙에서 성공한 원조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국. 직접 가봐. 조작일 수도 있어. 상사의 명령에 케냐로 날아갔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현지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20년간 17개 프로젝트 봤어요. 전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그는 논 한가운데서 울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한국을 살린 씨앗. 지금 아프리카를 바꾸고 있습니다. 3,562톤의 기적을 지금 공개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UN 식량농업기구, 즉 FAO에서 15년째 아프리카 식량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죠. 사실 저는 2010년 한국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한강변 야경을 보며 동료가 말했습니다. 60년 전 이 나라도 우리가 도왔대. 믿기지 않았죠. 2024년 10월 어느 금요일 오후 로마 본부 3층 제 사무실. 분기별 아프리카 곡물 생산량 보고서를 검토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서아프리카 지역 쌀 생산량 그래프가 이상했어요. 케냐가 전년 대비 47% 증가, 감비아 52%, 우간다 41%. 뭐야 이거? 15년간 이런 숫자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프리카 농업 생산량은 보통 5% 안팎으로 움직여요. 10%만 넘어도 특이 케이스죠. 그런데 7개국이 동시에 40% 이상 급증이라니. 컴퓨터를 다시 켰습니다. 혹시 소수점 오류? 단위 차고? 데이터를 3번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케냐, 감비아, 우간다, 가나, 카메룬, 기니, 세네갈. 7개국 모두 2023년부터 쌀 생산량이 급등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지난 30년 실패 프로젝트 목록을 꺼냈어요. 2008년 이탈리아 NGO 관계 사업, 3년 만에 철수. 2012년 중국 하이브리드 종자 보급, 2년차 농민 폭동으로 중단. 2015년 미국 재단 농기계 지원, 유지보수 불가로 1년 만에 고철 더미. 아프리카는 원조의 무덤이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해도 현지 실정을 모르거나 지속성이 없어서 실패했죠. 그래서 더 의심스러웠어요. 데이터 조작 아닐까? 각 국가 보고서를 하나씩 열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프로젝트명 K라이스벨트. 지원국 대한민국. 한국. 서울 G20 회의 때 본 그 나라. 60년 전 국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지금 아프리카를 돕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보고서를 자세히 읽었어요. 2023년 시범사업 시작. 한국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추진. 통일벼 개량 품종 보급. 현지 농민 교육. 종자 생산단지 구축. 통일벼라고? 이름이 낯익었습니다. 자료실로 내려가서 1970년대 한국농업개발 보고서를 찾았어요. 거기 있었습니다. 통일벼. 1972년 개발된 다수학 품종. 한국이 쌀 자급을 달성하게 만든 전설적인 씨앗이죠.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벼 도입 전 한국은 매년 쌀이 부족했어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봄마다 굶주렸죠. 그런데 통일벼가 전국적으로 보급되자 단 5년 만에 쌀 자급을 달성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의문이 들었습니다. 50년 전 품종을 왜 지금 쓰는 거죠? 자료를 더 뒤적였어요. 통일벼는 1990년대 한국에서 사라졌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밥맛이 떨어졌거든요. 생산량은 많지만 식감이 거칠고 찰기가 없었죠. 한국인들이 더 맛있는 품종을 선호하면서 자연스럽게 도태됐습니다. 그럼 왜 아프리카에? 답은 기후 데이터에 있었어요. 통일벼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지만 냉해에 약합니다. 한국은 겨울이 춥고 봄 냉해가 있어서 위험했죠. 하지만 아프리카는 달라요. 연중 따뜻하고 냉해 걱정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모작, 세모작도 가능하죠. 완벽한 조합이네.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좋은 씨앗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술 이전, 교육, 인프라 구축이 함께 가야 하는데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월요일 아침 상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데이비드 국장은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에요. 아프리카 원조 실패를 누구보다 많이 본 사람이죠. 국장님, 이거 보세요.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국장은 5분간 읽더니 안경을 벗었어요. 마이클, 자네 15년 동안 일했으니 알겠지. 아프리카에서 이런 숫자는 조작이야. 그래서 확인하러 가려고 합니다. 뭐? 현장에 가서 직접 봐야 합니다. 만약 진짜라면. 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만약 진짜라면 우리가 30년간 뭘 했는지 설명해야 하지. 좋아, 가봐. 2주 안에 보고서 올려. 그날 저녁 케냐행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가방에 노트북과 카메라를 챙기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성공이라면 도대체 한국은 뭘 다르게 한 걸까? 비행기 안에서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2023년 첫 수확 결과 2321톤. 2024년 목표 3000톤.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치였죠. 창밖으로 아프리카 대륙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50년 전 한국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느껴졌어요. 혹시 이게 정말 새로운 시작일까요?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한 건 새벽 5시였습니다. 케냐 농업부 국제협력 담당관 제임스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FAO에서 오신 분이시죠? 전화로만 통화했는데 반갑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물었습니다.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 정말 성공했나요? 제임스의 표정이 묘하게 굳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희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지난 20년간 17개 프로젝트를 봤거든요. 전부 실패했죠. 그럼 이번엔? 직접 보시죠. 내일 북부 농장으로 갑니다. 거기 가면 아실 겁니다. 차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 창밖으로 케냐의 새벽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프로젝트 자료를 다시 훑었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케냐 나이로비 호텔방.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새벽 3시에 깼습니다. 내일 현장 방문 전에 통일벼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노트북을 열고 1970년대 한국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흑백 사진들이 나왔죠. 갈비뼈가 드러난 아이들, 텅 빈 식량 창고, 줄 서서 구호품을 받는 사람들. 이게 한국이었다고? 2010년 제가 본 서울은 초고층 빌딩과 고속도로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불과 40년 전엔 이런 모습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1960년대 한국은 매년 쌀이 부족했어요. 인구는 늘어나는데 농지는 한정적이었죠. 봄이 되면 보릿고개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무 껍질과 풀뿌리를 먹어야 했어요. 한국 정부는 필사적이었습니다. 쌀 자급이 국가 생존의 문제였거든요. 1966년 필리핀 국제미작연구소에서 기적의 벼 품종 IR8이 개발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 과학자들이 즉시 움직였죠. 1972년 한국농촌진흥청이 IR8을 개량해서 통일벼를 개발했습니다. 이름부터 의미가 있었어요. 남북통일의 염원을 담았다고 하더군요. 통일벼의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수확량이 기존 품종보다 30% 많았어요. 둘째, 키가 짧아서 비바람에 강했죠. 셋째, 빨리 자라서 재배 기간이 짧았습니다. 1972년부터 1977년까지 단 5년 만에 한국 논의 76%가 통일벼로 바뀌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977년 한국은 사상 처음으로 쌀 자급을 달성했죠. 더 이상 외국에서 쌀을 수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5년 만에 기아를 해결했다고.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1980년대 들어서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인들이 통일벼 밥맛에 불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통일벼는 인디카 계통이라 쌀알이 길고 찰기가 적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자포니카 쌀처럼 찰지고 부드럽지 않았죠. 생산량은 많지만 맛이 없다는 평가였어요. 경제가 성장하면서 한국인들은 양보다 질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농민들도 통일벼 재배를 꺼렸어요. 가격이 일반 쌀보다 낮았거든요. 1990년대 들어 통일벼는 한국 논에서 급격히 사라졌습니다. 그런 품종을 왜 아프리카에?
답은 기후 데이터에 있었습니다. 노트북에 케냐 기후 그래프를 띄웠어요. 연평균 기온 25도, 최저 기온도 15도 이상. 냉해 걱정이 전혀 없는 환경이었죠. 통일벼의 약점은 냉해였습니다. 한국은 봄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통일벼가 제대로 자라지 못했죠. 1980년 냉해 때 통일벼 피해가 특히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다릅니다. 연중 따뜻하고 일조량이 풍부해요. 통일벼가 자라기에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게다가 두모작, 어떤 지역은 세모작도 가능했죠.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통일벼는 비료 반응이 좋습니다. 비료를 주면 줄수록 수확량이 늘어나요. 아프리카 토양은 척박한 곳이 많지만 적절한 비료 관리만 된다면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다는 뜻이었죠. 창밖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 제임스가 8시에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샤워를 하고 나오니 호텔 식당에서 아침 뷔페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왜 50년 묵은 품종을 다시 꺼낸 걸까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첫째, 검증된 품종입니다. 한국에서 이미 성공한 경험이 있어요. 둘째, 현지 적합성이 높습니다. 아프리카 기후가 통일벼에 완벽하죠. 셋째, 기술 이전이 쉽습니다. 50년간 축적된 재배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영리하네. 8시 정각 로비에서 제임스를 만났습니다. 그는 사륜구동 차량을 가져왔더군요. 북부 농장까지 3시간 걸립니다. 비포장도로도 있어요. 차에 오르며 물었습니다. 제임스,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처음에 한국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었나요? 제임스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또 시작이구나 했죠. 2015년에 중국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하이브리드 종자를 무료로 준다고 했습니다. 농민들이 기뻐했죠. 그런데 2년 차에 갑자기 종자값을 받겠다고 했어요. 농민들이 살 돈이 없으니까 프로젝트가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달랐나요? 첫 회의 때부터 달랐어요. 한국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자만 주러 온 게 아니라 기술을 가르치러 왔다고. 3년간 무상 지원하고 그 이후엔 여러분이 스스로 종자를 생산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했죠. 차가 나이로비를 벗어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시가 사라지고 초원이 펼쳐졌어요. 군데군데 작은 마을들이 보였습니다. 제임스가 계속 말했어요. 2023년 3월 한국 전문가 5명이 왔습니다. 저는 또 호텔에서 회의나 하겠거니 했죠. 그런데 그들은 직접 논에 들어갔어요. 장화 신고 농민들과 함께 땅을 밟았습니다. 보통은 안 그런가요? 다른 팀들은 사무실에서 보고서만 썼어요. 현장은 현지 직원한테 맡기고요. 한국 팀은 달랐습니다. 6개월간 매주 농장에 왔어요. 차가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흙먼지가 풀풀 날렸어요. 30분쯤 더 가니 넓은 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입니다. K라이스벨트 1호 농장. 초록빛 논이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었어요. 바람에 벼가 일렁이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논둑에 섰어요. 이게 다 통일벼인가요? 네. 지난 10월에 수확했습니다. 이번 시즌 준비 중이에요. 논 한쪽에서 사람들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한국인 2명과 케냐 농민 10여 명이 모종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한국인 1명이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FAO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박준혁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나왔어요. 마이클 톰슨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박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할아버지가 1970년대 통일벼로 농사 지으셨어요. 그때 이야기 많이 들었죠. 이제 그 씨앗이 여기서 자라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논을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한국을 굶주림에서 구한 씨앗. 지금 아프리카 땅에서 새로운 희망을 키우고 있었어요. 박준혁이 저를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컨테이너를 개조한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농사 일정표와 기상 데이터가 빼곡했죠. 커피 드실래요? 고맙습니다. 테이블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어땠나요? 환영받았나요? 박준혁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전혀요.
첫날 마을 회의에서 족장이 말했습니다. 또 왔구나. 또 실험하러 왔구나. 제임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럴만했어요. 제가 이 부서에 온 게 2015년인데 그전부터 계속 외국 팀들이 왔다 갔거든요. 어떤 프로젝트들이었나요? 제임스가 파일을 꺼냈어요. 2008년 이탈리아 NGO가 왔습니다. 관계시설 현대화 프로젝트였죠. 3억 달러 들여서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유지보수 방법을 안 가르쳐줬습니다. 2년 뒤 펌프가 고장났고 부품을 구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폐허예요. 그 다음은요? 2012년 중국 프로젝트. 하이브리드 종자를 무료로 줬어요. 첫 해 수확량이 좋았죠. 농민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2년 차에 갑자기 종자 가격을 책정했어요. 우리 농민들이 살 돈이 없었죠. 중국 측은 계약서를 들이밀었습니다. 분쟁이 생겼고 프로젝트가 중단됐어요.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농민들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제임스가 계속했습니다. 2015년 미국 재단이 왔어요. 트랙터 50대를 기증했습니다. 언론에 대서특필됐죠. 그런데 6개월 뒤 고장이 나기 시작했어요. 부품은 미국에서 주문해야 했고 배송에 석 달이 걸렸습니다. 수리비도 감당 못할 수준이었어요. 지금 그 트랙터들 창고에서 녹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지속 가능성을 생각 안 했기 때문이죠. 주고 떠나는 방식이었어요. 현지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과거 프로젝트들의 공통된 실패 원인. 첫째, 일회성 지원. 둘째, 기술 이전 부재. 셋째, 현지 실적 무시. 넷째, 유지보수 시스템 부재.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우리 팀이 첫 회의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족장이 물었죠. 당신들은 얼마나 있을 건가? 1년? 2년? 뭐라고 대답했나요? 팀장님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3년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목표는 우리가 떠난 뒤에도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라고. 종자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부 가르쳐 드리겠다고 했어요. 족장 반응은요? 믿지 않았죠. 회의 끝나고 우리한테 말했습니다. 3년 전에도 똑같은 말 들었다고. 결국 1년 만에 떠났다고. 제임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회의적이었어요. 솔직히 한국이 뭘 다르게 할 수 있겠어요? 결국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달랐나요? 박준혁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2023년 3월, 우리 팀 5명이 도착했어요. 첫 주는 농민들과 대화만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뭘 원하는지 들었죠. 2주 차에 토양 검사를 했어요. 3주 차에 논 구획을 정리하고 4주 차에 드디어 모내기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순조로웠나요? 아니요. 농민 60명 중 40명만 참여했어요. 나머지 20명은 거부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게 말했어요. 나는 30년간 이 방식으로 농사지었다. 왜 바꿔야 하냐고. 제임스가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쪽 마을 3곳은 완전히 참여를 거부했어요. 족장들이 모여서 결의까지 했죠. 한국 프로젝트에 협력하지 않기로. 이유가 뭐였나요? 3년 전 중국 프로젝트 때문이었어요. 그 마을들이 가장 피해가 컸거든요. 중국 측이 약속한 종자 무료 공급이 중단되면서 농민들이 빚을 졌어요.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죠.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그 마을들을 직접 찾아갔어요. 일주일간 매일 갔습니다.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죠. 농민들이 겪은 일, 배신감, 분노. 전부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날 팀장님이 말했어요. 우리는 여러분을 실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동료로 봅니다. 50년 전 우리 할아버지들도 똑같이 굶주렸어요. 국제사회가 도왔고 우리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라고.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족장들이 마음을 열었나요? 제임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여전히 거부했습니다. 족장 중 한 명이 말했죠. 말은 쉽다고. 당신들도 결국 떠날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박준혁이 웃었습니다. 팀장님이 결정했어요. 그 마을들은 놔두자고.
대신 우리를 믿어준 40명 농민들에게 최선을 다하자고 했습니다. 포기한 건가요? 아니요. 보여주기로 한 거죠. 말이 아니라 결과로. 제임스가 시계를 봤습니다. 점심시간이네요. 농민들 만나보시겠어요? 직접 이야기 들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는 사무실을 나와 식당으로 갔습니다. 간이 건물이었는데 30명 정도가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박준혁이 한 농민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조지예요. 첫 참여 농민 중 한 명이죠. 조지는 5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악수를 나누며 물었습니다. 처음에 어떠셨어요? 한국팀을 믿었나요? 조지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전혀요. 저도 의심했어요. 하지만 제 아들이 말했죠. 아버지, 어차피 잃을 게 뭐 있어요?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참여하신 거군요. 네. 하지만 마음은 반신반의였어요. 첫 교육 때 한국 박사님이 논에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장화 신고 우리랑 똑같이 지늘게 발을 담그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죠. 이 사람들은 다르구나. 점심을 먹으며 여러 농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지만 한국팀이 매주 왔고 직접 땀 흘리는 걸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식사 후 논뚝을 걸었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어요. 2023년 5월 모내기가 시작됐어요. 한국팀이 3일간 논에서 농민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소문이 퍼졌죠. 거부했던 마을에도요? 네. 한 족장이 몰래 왔어요. 멀리서 지켜봤다고 합니다. 한국 박사가 농민들 허리춤만큼 깊은 진흙에 들어가서 일하는 걸 봤대요. 박준혁이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 족장이 찾아왔어요. 우리 마을도 참여하고 싶다고. 하지만 자존심이 있어서 조건을 걸었죠. 무슨 조건이요? 당신들이 정말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우리 마을에서 일주일간 함께 살아보라고 했어요. 받아들였나요? 팀장님이 즉시 동의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마을에 머물렀어요. 농민집에서 같이 자고 같이 먹었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전환점이었어요. 새마을 족장들이 전부 마음을 열었습니다. 6월부터 60명이 아니라 120명이 참여하게 됐죠.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다른 점.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어요. 호텔에서 회의하지 않고 현장에서 함께 땀 흘렸던 거죠. 그래도 여전히 걱정됐을 것 같은데요.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9월 수학 때까지 매일이 불안했어요. 만약 실패하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희망을 잃을 거니까요. 결과는요? 다음 이야기는 농장에서 하죠. 직접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북쪽으로 30분을 더 가니 더 큰 논이 나타났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실패만 본 땅에서 한국은 뭘 달리했을까요? 답은 간단했어요. 함께 있었던 겁니다. 차는 케냐 북부 농장 단지로 향했습니다. 30분을 더 달리니 지평선까지 펼쳐진 논이 보였어요. 2023년 K라이스벨트 1차 수확지였죠. 차에서 내리자마자 눈에 들어온 광경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전문가 3명이 케냐 농민 15명과 함께 논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모두 장화를 신고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서울대 농학 박사가 허리를 굽혀 벼뿌리를 살피고 있었죠. 저는 지난 15년간 수십 개 원조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 전문가들은 사무실이나 호텔 회의실에 머물렀어요. 현장 방문도 차에서 내려 멀리서 보는 정도였죠. 논에 직접 들어가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박준혁이 설명했습니다. 한국팀은 2023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매주 이곳에 왔다고 했어요. 월요일 아침 나이로비를 출발해서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는 일정이었죠. 주중 내내 농장에서 농민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첫 달은 토양 분석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120개 구역에서 샘플을 채취했어요. pH 농도, 영양 성분, 배수 능력까지 전부 측정했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구역마다 다른 처방을 내렸습니다. 어떤 곳은 석회를 뿌렸고 어떤 곳은 유기물을 보충했어요. 2개월 차에는 모내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통역을 3번 거쳐서라도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모종 간격이 왜 중요한지, 물 깊이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잡초는 언제 제거해야 하는지.
이론 설명 후에는 반드시 실습이 따라왔죠. 제임스가 인상 깊었던 순간을 말해줬습니다. 5월 어느 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물로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장은 논으로 뛰어갔어요. 배수로가 막히면 모종이 떠내려갈 수 있었거든요. 농민 5명이 뒤따라 나갔고 함께 2시간 동안 배수로를 정비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한 농민이 말했죠. 저 사람들은 우리를 프로젝트 대상이 아니라 동료로 본다고. 그 말이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마을이 호의적이었던 건 아니에요. 북쪽 세 마을은 여전히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가장 큰 마을의 족장은 60대 초반이었어요. 그는 지난 20년간 4번의 원조 프로젝트를 경험했죠. 전부 실패로 끝났습니다. 2015년 중국 프로젝트 때가 가장 큰 상처였다고 합니다. 중국 측은 2년간 무료 종자를 약속했어요. 마을 농민 80명이 참여했죠. 첫 해 수확이 좋았습니다. 농민들은 빚을 내서 농지를 확장했어요. 그런데 2년 차에 중국 측이 갑자기 종자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계약서 작은 글씨에 있었던 조항이었죠. 농민들은 돈이 없었습니다. 중국 측은 법적 조치를 예고했어요. 결국 마을 전체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일부 농민은 땅을 팔아야 했죠. 족장은 그때부터 모든 외국 프로젝트를 거부했습니다. 한국팀이 처음 방문했을 때 족장은 대놓고 적대적이었다고 합니다. 당신들도 똑같을 거라고 했어요. 좋은 말만 하다가 결국 우리를 배신할 거라고. 한국 팀장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어요. 족장의 분노, 배신감, 좌절을 전부 들었죠. 일주일 뒤 팀장이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제안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일주일간 이 마을에서 함께 살겠다고 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민들과 똑같이 일하겠다고. 족장은 비웃었습니다. 좋다 해봐라. 어차피 3일도 못 버틸 거라고. 한국 팀장과 전문가 2명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농민집 빈방을 빌렸어요. 첫날 새벽 5시 농민들이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났습니다. 논으로 가서 잡초를 뽑았어요. 점심은 옥수수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저녁 8시까지 일하고 돌아와서 씻고 잤죠. 이틀째, 셋째, 나흘째. 한국인들은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농민들에게 물었어요. 이 작업은 왜 이렇게 하는지, 저 도구는 어떻게 쓰는지. 배우는 자세였죠. 5째 날 저녁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족장이 한국 팀장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팀장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50년 전 우리 할아버지가 일했다고. 굶주렸고 외국의 도움을 받았다고. 그때 배운 게 있다고 했죠. 진짜 도움은 함께 땀 흘리는 거라고. 족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알았다. 우리 마을도 참여하겠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하라.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말라고. 6월부터 새 마을이 합류했습니다. 참여 농민이 60명에서 120명으로 늘었어요. 하지만 문제도 함께 커졌죠. 교육해야 할 사람이 2배가 됐고 관리해야 할 논도 2배였습니다. 한국팀은 인력을 증원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전문가 2명이 추가로 왔어요. 5명이 120명을 담당하는 구조였죠. 한 명당 24명씩 맡았습니다. 7월은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벼가 자라는 핵심 기간이었거든요. 물 관리가 특히 중요했어요. 너무 많으면 뿌리가 썩고 너무 적으면 성장이 멈춥니다. 한국팀은 매일 아침 논을 돌며 수위를 체크했어요. 하지만 7월 중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부 구역에서 벼잎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병충해 증상이었죠. 한국팀이 급히 샘플을 채취해서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도열병이었어요. 도열병은 벼의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빠르게 확산되고 수확량을 절반 이상 감소시킬 수 있어요. 한국팀은 즉시 방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친환경 농약을 살포하고 감염된 개체를 제거했죠. 3일간 밤낮으로 작업했습니다. 농민들도 함께 움직였어요. 다행히 확산을 막았습니다. 피해는 전체 논의 8%로 제한됐죠. 하지만 농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퍼졌습니다. 정말 수확할 수 있을까? 혹시 이번에도 실패하는 거 아닐까? 족장 중 한 명이 박준혁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달라고.
성공 확률이 얼마냐고. 박준혁은 정직하게 답했어요. 모른다고.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게 할 수 있는 전부라고. 8월이 왔습니다. 벼 이삭이 패기 시작했어요. 논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죠. 한국팀은 수확 시기를 계산했습니다. 9월 중순이 적기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 모두가 불안했습니다. 6개월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까? 아니면 또 한 번의 실패로 끝날까? 케냐 농업부도 긴장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정부 신뢰도에 타격이 있을 거였거든요. 저는 논둑에 서서 황금빛 벼를 바라봤습니다. 2023년 9월 첫 수확을 앞둔 순간 그때 모두가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상상이 됐어요.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때가 가장 떨렸다고. 6개월간 함께 땀 흘린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릴까봐 두려웠다고. 2023년 9월 15일 아침 6시 케냐 북부 농장에서 첫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120명의 농민과 한국 전문가 5명이 논에 모였어요. 6개월을 기다린 순간이었죠. 콤바인이 논으로 들어갔습니다. 황금빛 벼가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쌀알이 쏟아져 나왔어요. 첫 트럭이 가득 찼을 때 무게를 쟀습니다. 3.2톤. 예상보다 많았어요. 오전 내내 수확이 계속됐습니다. 점심때쯤 첫 번째 구역 집계가 나왔죠. 10헥타르에서 42톤이 나왔습니다. 헥타르당 4.2톤. 케냐 평균 수확량의 2.3배였어요. 농민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거냐고 물었죠. 박준혁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전체 결과를 봐야 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떨렸다고 나중에 말했어요. 3일간 수확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케냐 120개 구역이 모두 완료됐죠. 최종 집계 결과가 나온 건 9월 18일 저녁이었습니다. 총 521톤. 목표치는 450톤이었어요. 15.7% 초과 달성이었죠. 하지만 진짜 결과는 다른 나라들과 합쳐져야 했습니다. K라이스벨트는 7개국 프로젝트였으니까요. 감비아, 우간다, 가나, 카메룬, 기니, 세네갈의 데이터가 모두 들어와야 했어요. 감비아에서 희소식이 왔습니다. 9월 20일 감비아가 목표치 380톤을 초과해서 412톤을 수확했다고 보고했어요. 향이 나는 쌀이라며 현지 반응이 뜨겁다는 내용도 함께 왔죠. 우간다도 성공적이었습니다. 9월 25일 집계에서 398톤을 기록했어요. 목표 350톤보다 많았죠. 농민들이 두모작을 시도하겠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습니다. 가나에서는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462톤. 목표치 400톤을 크게 웃돌았어요. 가나 농업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농민들과 사진을 찍었다는 소식도 들렸죠. 10월 초까지 좋은 뉴스만 이어졌습니다. 저는 FAO 본부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보고 있었어요. 4개국이 전부 목표를 초과했습니다. 이대로라면 2,000톤은 문제없이 넘을 것 같았죠. 하지만 10월 5일 카메룬에서 충격적인 보고가 왔습니다. 목표 420톤에 한참 못 미치는 189톤만 수확했다는 거예요. 절반도 안 되는 수치였죠.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8월 중순 카메룬 북부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다고 했어요. 3주간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죠. 관계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라 타격이 컸습니다. 벼의 30%가 말라 죽었고 나머지도 제대로 자라지 못했어요. 한국팀이 긴급 지원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물 공급 시스템을 임시로 구축하고 비료를 추가 투입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벼의 생육 시기를 놓쳤거든요. 더 나쁜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10월 8일 기니에서도 실망스러운 결과가 왔어요. 목표 370톤에 대해 201톤만 수확했습니다. 이유는 홍수였죠. 9월 초 기니 남부에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강이 범람하면서 논의 40%가 침수됐어요. 배수 작업을 했지만 벼가 물에 잠긴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뿌리가 썩기 시작했고 결국 그 구역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세네갈은 가장 마지막에 보고했습니다. 10월 12일 목표 400톤에 대해 138톤. 최악의 결과였어요. 문제는 토양이었습니다. 세네갈 북부 지역은 염분 함량이 높았어요. 사전 토양 검사에서 파악했지만 개선 작업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석회와 유기물을 투입했지만 한 시즌 만에 토양을 완전히 바꾸기는 어려웠죠. 벼는 자랐지만 이삭이 제대로 패지 않았습니다. 7개국 최종 집계가 나왔습니다. 총 2,321톤. 목표 2,000톤을 초과하긴 했지만 명암이 극명했어요. 케냐, 감비아, 우간다, 가나는 성공. 카메룬, 기니, 세네갈은 실패. 국제 언론이 반응했습니다. 긍정적인 기사도 있었지만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았어요. 영국 가디언은 한국 프로젝트도 결국 부분 실패라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아프리카 기후 조건을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죠. FAO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2,321톤이면 성공이라고 평가했어요. 목표를 넘었고 4개국에서 확실한 성과를 냈다고 했죠. 하지만 다른 동료들은 실패한 3개국을 문제 삼았습니다. 농민들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줬다고 비판했어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고민했습니다. 이걸 성공으로 봐야 할까요? 실패로 봐야 할까요? 숫자만 보면 목표 달성입니다. 하지만 세네갈의 138톤은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 뒤에는 실망한 농민들이 있었거든요. 11월 초 한국팀이 실패한 3개국을 재방문했습니다. 현지 농민들을 만나서 사과했다고 해요. 우리가 준비를 더 철저히 했어야 한다고. 토양 개선에 더 시간을 들였어야 한다고 했죠. 카메룬 농민 대표가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들 잘못이 아니라고. 가뭄은 누구도 예측 못했다고. 하지만 한국 팀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관계시설 구축을 먼저 했어야 한다고 자책했죠.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2024년에는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실패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투입하겠다고. 관계시설도 개선하고 토양 개량 작업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4년 목표치가 발표됐는데 3,000톤이었거든요. 2023년보다 680톤이나 높았어요. 29% 증가한 수치였죠. FAO 동료들은 무모하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에도 간신히 목표를 넘겼는데 3,000톤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특히 실패한 3개국이 회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죠.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데이비드 국장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마이클, 한국 프로젝트를 계속 지켜볼 건가? 2024년 실패하면 자네 평가에도 영향 간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1년만 더 지켜보겠다고. 뭔가 다른 게 있다고 느꼈거든요. 다른 프로젝트들은 실패하면 그냥 떠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다시 돌아왔죠. 12월, 감비아에서 특별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첫 수확쌀로 만든 제품이 현지 시장에 나왔다는 거예요. 향이 나는 프리미엄 쌀로 포장됐고 반응이 좋다고 했습니다. 일반 수입 쌀보다 가격이 높았지만 빠르게 팔렸어요. 우간다에서는 두모작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일부 농민들이 10월에 다시 모내기를 했다는 보고가 왔어요. 기후가 허락한다면 연간 2번 수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거죠. 케냐에서는 주변 마을 농민들이 참여 신청을 했습니다. 2023년 성공을 본 사람들이 입소문을 낸 거예요. 2024년에는 참여 농민이 120명에서 28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말, 저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론은 조심스러웠어요. K라이스벨트는 부분적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은 아직 불확실하다. 2024년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썼죠.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케냐에서 온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제임스가 보낸 거였어요. 사진 한 장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북쪽 마을 족장이 논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메일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도합니다. 한국팀과 함께.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20년간 배신만 당한 사람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거든요. 2024년 그들은 정말 3,000톤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2024년 3월 한국팀이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인력이 늘었어요. 전문가 7명과 농기계 기술자 3명이었죠. 실패했던 3개국에 집중 투입됐습니다. 카메룬에는 관계시설 전문가가 파견됐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소규모 관계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지하수를 끌어올려 논으로 보내는 파이프라인이었죠. 비용은 한국 정부가 전액 지원했습니다. 가뭄이 와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기니에는 배수 전문가가 투입됐습니다. 논 주변에 배수로를 깊게 팠어요. 폭우가 와도 물이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었죠. 추가로 논둑을 높여서 범람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세네갈은 가장 어려운 경우였습니다. 토양 염분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한국팀은 2년 계획을 세웠어요. 1년 차에는 녹비 작물을 심어서 토양을 개선하고 2년 차부터 본격적으로 벼를 재배하기로 했죠. 하지만 세네갈 농민들이 반발했습니다. 1년을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당장 수입이 필요했거든요. 한국팀은 고민 끝에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논의 절반은 녹비를 심고 절반은 개량된 내염성 품종으로 벼를 재배하자고 했어요. 4월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7개국 모두 2차 시즌에 들어갔죠. 2023년 성공했던 4개국은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케냐는 농민이 280명으로 늘었고 논 면적도 2배가 됐어요. 감비아, 우간다, 가나도 비슷했습니다. 5월 중순, 케냐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 마을 농민 50명이 몰려와서 참여하고 싶다고 요청한 거예요. K라이스 벨트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었죠. 한국팀은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다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존 참여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어요. 우리가 가르쳐 주겠다고 한 거죠. 한국팀에게 배운 기술을 이웃에게 전수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감동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자립이라고 느꼈대요. 6월, 감비아에서 특별한 소식이 왔습니다. 현지 농민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80명의 농민이 모여서 조합을 결성했죠. 종자 공동 구매, 수확물 공동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새마을 운동을 본뜬 시스템이었어요. 7월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작년에 실패했던 카메룬에 다시 가뭄 조짐이 보였거든요. 2주간 비가 안 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관계시설이 작동했죠.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논에 물을 댔어요. 벼는 무사히 자랐습니다. 기니에도 8월 초 폭우가 왔습니다. 작년처럼 범람할 거라는 우려가 나왔죠. 하지만 새로 만든 배수로가 효과를 발휘했어요. 물이 빠르게 빠져나갔고 논은 안전했습니다. 농민들이 환호했다고 합니다. 세네갈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내염성 품종을 심은 절반의 논에서 벼가 자라긴 했지만 생육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수확량도 기대에 못 미칠 것 같았죠. 한국팀은 인정했습니다. 토양 문제는 장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9월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케냐가 첫 번째였어요. 9월 10일부터 일주일간 수확 작업이 이어졌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087톤. 2023년에 2배가 넘었어요. 참여 농민이 늘어난 것도 있었지만 헥타르당 수확량 자체도 증가했습니다. 감비아가 두 번째였습니다. 9월 20일 집계에서 831톤을 기록했어요. 2023년 412톤의 2배였죠. 농민협동조합이 수확물을 모아서 도시시장에 직접 납품했습니다.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으니 수익이 40% 늘었다고 했어요. 우간다는 특별했습니다. 두모작에 성공한 거예요. 1차 수확이 468톤, 2차 수확이 312톤으로 총 780톤을 거뒀습니다. 연간 2번 수확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한 거죠. 가나는 안정적이었습니다. 628톤. 2023년보다 166톤 증가했어요. 가나 농업부 장관이 다시 방문해서 K라이스 벨트를 전국 모델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카메룬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023년 189톤에서 2024년 476톤으로 급증한 거예요. 2.5배 상승이었죠. 관계시설의 힘이었습니다. 농민들은 한국팀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작년 실패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와줘서 고맙다고. 기니도 회복했습니다. 2023년 201톤에서 2024년 412톤으로 2배가 됐어요. 배수 시스템이 효과를 본 거죠. 농민 대표가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폭우가 두렵지 않다고. 세네갈만 여전히 고전했습니다. 148톤. 2023년 138톤보다 조금 나아진 정도였어요. 토양 염분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죠. 한국팀은 장기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어요. 10월 15일 7개국 최종 집계가 발표됐습니다.
총 3,562톤. 목표 3,000톤을 18.7% 초과 달성이었어요. 2023년 2,321톤에서 53.5% 증가한 수치였죠. FAO 본부가 술렁였습니다. 동료들이 저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저는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한국팀의 접근 방식이 달랐다고 설명했죠. 실패를 포기의 이유가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봤다고. 하지만 성공 뒤에 가려진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11월 초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아르, 기니비사우 3개국에서 공식 참여 요청이 들어왔어요. 2023년부터 지켜봐왔고 이제 자기들도 시작하고 싶다는 거였죠. 케냐 주변 5개 지역에서도 확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참여 지역 농민들이 성공하는 걸 본 거예요. 대기자만 8개국 15개 지역이었습니다. 문제는 인력이었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 전문가는 10명이었어요. 현재 7개국을 담당하고 있었죠. 한 명이 평균 23개 지역을 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늘리기는 어려웠어요. 12월, 저는 가나 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K라이스벨트 대기 지역이었죠. 마을 족장이 물었어요. 언제 우리 차례냐고. 이웃 마을은 2배로 수확하는데 우리는 언제 시작할 수 있냐고.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팀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물리적 한계가 있었거든요. 족장의 눈빛에 실망이 보였어요. 그 표정이 오래 남았습니다. 우간다에서 온 보고서도 비슷했습니다. 주변 10개 마을이 참여를 원하는데 현재 팀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농민들이 직접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성공이 새로운 압박이 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원했지만 지원은 한정적이었어요. 케냐 제임스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성공의 고민이라는 제목이었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3,562톤은 시작일 뿐이다.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다. 어떻게 이 성공을 더 많은 사람에게 확산시킬 것인가? 저는 FAO 보고서를 작성하며 고민했습니다. K라이스벨트는 분명 성공했어요. 하지만 성공했기 때문에 생긴 새로운 과제가 있었죠. 대기 중인 수백만 명의 농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24년 12월 말 한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2025년부터 예산을 2배로 늘리고 전문가도 증원하겠다고. 신규 3개국을 추가하고 기존 7개국도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대기자가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늘어났어요. 성공 소식이 퍼지면서 더 많은 국가와 지역이 관심을 보였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562톤. 숫자로는 성공이에요. 하지만 그 뒤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기회를 못 받은 농민들.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다음 질문이었죠. 2025년 3월 2일 로마 FAO 본부 대회의실에 40개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아프리카 식량 안보 긴급회의였어요. 저는 K라이스벨트 사례 발표를 맡았죠.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2024년 아프리카 기아 인구가 2억 8천만 명으로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나온 직후였거든요. 기후변화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면서 식량 위기가 심화되고 있었어요. 오전 9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의장이 저를 호명했어요. 한국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 분석 결과를 발표하라고 했죠. 저는 단상에 올라가서 화면을 켰습니다. 첫 슬라이드는 숫자였습니다. 2023년 2,321톤, 2024년 3,562톤, 53.5% 증가.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는 국가별 세부 데이터였죠. 7개국 모두 2년 연속 목표를 달성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핵심을 말했습니다. K라이스벨트의 차별점은 3가지라고 설명했어요. 첫째, 장기 투입형 모델. 전문가들이 최소 6개월 이상 현장에 상주합니다. 둘째, 기술 이전 중심. 종자만 주는 게 아니라 생산 전 과정을 교육합니다. 셋째, 지속 가능성 설계. 3년 후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는 비교 분석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아프리카에서 진행된 주요 농업 프로젝트 15개를 정리했어요. 평균 지속기간 2.3년, 목표 달성률 37%, 사업 종료 5년 후 지속율 8%. K라이스벨트는 달랐습니다.
지속기간 3년 이상 계획 목표 달성률 118%, 자립 시스템 구축률 92%.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영국 대표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비용 대비 효율은 어떤가? 7개국에 2년간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가?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총 4,800만 달러. 톤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8,200달러. 일반 식량 원조의 3배 수준이었죠. 영국 대표가 바로 반박했습니다. 그럼 기존 방식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같은 예산이면 식량을 직접 구매해서 3배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했어요. 회의실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장기 효과 분석이었어요. 식량 원조는 1년 효과입니다. 주면 먹고 끝이죠. 하지만 K라이스벨트는 매년 생산이 가능합니다. 3년 차부터는 자립 생산이에요. 10년으로 계산하면 톤당 비용이 820달러로 떨어집니다. 일반 원조의 10분의 1 수준이죠. 프랑스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농업 전문가였어요. 톤당 비용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모델은 현지 농민을 의존적으로 만들지 않는가? 결국 한국 기술과 종자에 종속되는 거 아닌가? 저는 케냐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2024년 케냐 농민 280명 중 120명이 자체적으로 종자를 생산했어요. 한국팀의 기술 교육 덕분이었죠. 이제 그들은 다른 농민에게 종자를 판매합니다. 종속이 아니라 독립이 시작된 겁니다. 감비아 사례도 추가했습니다. 농민협동조합이 만들어졌고 자체 유통망을 구축했어요. 한국은 초기 3년만 지원합니다. 그 이후는 완전 자립이죠. 이게 다른 프로젝트와의 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케냐 대표가 발언권을 잡았어요. 그는 케냐 농업부 차관이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직접 봤다고 말했죠. 한국팀은 호텔에서 회의하지 않습니다. 매일 논에 들어가서 농민과 함께 일해요. 그들은 우리를 프로젝트 대상이 아니라 동료로 봤습니다. 케냐 대표가 영상 하나를 틀었습니다. 북부 마을 족장의 인터뷰였어요. 족장은 6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그가 말했죠. 20년간 수많은 외국팀을 봤다. 전부 약속만 하고 떠났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실패했을 때 다시 왔다.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결책을 찾았다. 족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은 물고기를 준 게 아니라 낚시를 가르쳤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먹을 수 있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우간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두모작 성공 사례를 설명했어요. 우간다는 이제 연간 2번 수확합니다. 한국 기술이 가능하게 만들었죠. 내년에는 새 모작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감비아 대표도 발언했습니다. 향나는 쌀이 프리미엄 상품이 됐다고 자랑했어요. 수출도 검토 중이라고 했죠. 단순 식량 생산을 넘어서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독일 대표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 모델이 성공적이라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 확장 가능한가? 10명의 전문가로 7개국을 담당하는 건 가능하다. 그런데 30개국, 50개국으로 늘리면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현재 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대기 중인 국가가 이미 11개고 지역은 23곳입니다. 한국 정부는 전문가를 20명으로 증원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죠. 독일 대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결국 소수만 혜택을 받는 거 아닌가? 나머지는 계속 기다려야 하는가? 공정한 방식인가?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핵심을 찌른 질문이었거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방법을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은 계속 굶주립니다. 불완전하더라도 효과가 검증된 방식을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녁 7시 첫날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찬반이 팽팽했죠. 의장이 내일 계속하자고 했습니다. 둘째 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밤새 각국 대표들이 자료를 검토했던 것 같았어요. 시에라리온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도 K라이스벨트에 참여하고 싶다고 공식 요청했죠. 2024년 시범 사업 결과가 좋았다며 본격 시작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 대표도 손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우리도 참여하겠다. 한국 팀과 함께 하고 싶다. 기니비사우, 말리, 부르키나파소 대표들도 줄줄이 발언했습니다. 의장이 정리했습니다. 수요는 분명하다. 문제는 공급이다.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토론이 시작됐어요. 브라질 대표가 제안했습니다. 한국 모델을 표준화하자.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른 국가들도 따라할 수 있게 하자. 한국만 할 필요 없다. 기술 이전을 받은 케냐나 감비아가 다른 나라를 도울 수도 있다. 저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실제로 케냐 농민들이 이웃을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국가 차원으로 확대하면 효과가 클 거였어요. 일본 대표가 추가 제안을 했습니다. FAO가 컨소시엄을 만들자. 한국이 주도하고 다른 국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전문가 파견, 예산 분담, 기술 교육을 함께 하자. 그러면 규모를 키울 수 있다. 중국 대표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2015년 프로젝트 실패 이후 아프리카 농업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셋째 날 오전, 중국도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건부였어요. 한국 모델을 따르겠다. 단기 원조가 아니라 장기 투입으로 가겠다. 셋째 날 오후 72시간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FAO는 K라이스벨트를 21세기형 식량 원조 표준 모델로 채택한다. 아프리카 남부 지역으로 확대한다. 2025년 신규 3개국 추가, 2026년 5개국 추가를 목표로 한다. 예산은 참여국들이 분담한다. 한국이 기술 주도국이 되고 FAO가 조정 역할을 한다. 추가 결정도 나왔습니다. 종자 중심 지원을 넘어서 가공, 유통산업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농촌 인프라 개선과 교육도 포함한다. 단순 생산량 증대가 아니라 농촌 경제 전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간다. 투표 결과 32대 5로 가결됐습니다. 반대한 5개국은 주로 예산 부담을 우려하는 유럽 국가들이었어요. 하지만 절대 다수가 찬성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상사를 만났습니다. 데이비드 국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마이클, 자네가 옳았어. 1년 더 지켜본 게 정답이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저녁에 케냐 제임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FAO가 한국 모델을 표준으로 채택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라가 혜택을 받을 거다. 제임스의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2025년 4월 한국 정부가 새로운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2027년까지 연간 1만 톤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 아프리카 3천만 명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한다.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저는 그 발표문을 읽으며 2024년 가을을 떠올렸습니다. 케냐 논에서 본 황금빛 뼈. 50년 전 한국을 굶주림에서 구한 씨앗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자라고 있었죠.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순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1960년대엔 국제 원조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밀가루가 왔고 유엔에서 분유가 왔어요. 그때 한국 사람들은 배웠습니다. 받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생산해야 한다는 걸. 통일변은 그 절실함의 결과물이었죠. 이제 한국은 주는 쪽이 됐습니다. 하지만 방식이 달랐어요.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함께 만들었죠. 논에 들어가서 땀 흘리고 실패하면 다시 돌아왔어요. 그게 진짜 원조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5월 감비아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감비아 농민협동조합이 세네갈 농민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혜국이 이웃 국가를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이게 진짜 자립이었어요. 더 이상 한국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가르쳐요. K라이스벨트의 최종 목표가 실현되고 있었죠. 우간다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정부가 K라이스벨트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한국식 농민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고 협동조합을 전국에 만들기로 했죠. 2030년까지 쌀 완전 자급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케냐에서는 더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부 마을 족장의 손자가 농업대학에 진학했어요. 전공은 벼 재배학이었죠. 그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을 보고 꿈이 생겼다고. 우리 마을을 넘어 케냐 전체를 먹여 살리고 싶다고. 6월 FAO 컨소시엄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국, 일본, 브라질,
인도가 참여했어요. 각국이 전문가를 파견하고 예산을 분담하기로 했죠. 2025년 하반기에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아르, 기니비사우 3개국에서 시작합니다. 시에라리온 농업부 장관이 출범식에서 말했습니다. 50년간 식량 문제로 고민했다. 이제 해답을 찾았다.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르겠다. 우리도 언젠가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 말에 감동했습니다. 원조의 선순환이었어요. 받은 나라가 다시 주는 나라가 되는 거죠. 한국이 그랬고 이제 아프리카도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7월, 제가 마지막으로 케냐를 방문했습니다. 2년 만이었어요. 북부 농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논이 3배로 넘게 늘었고 농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종자센터도 생겼어요. 박준혁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케냐에 상주하지 않았어요. 월 1회 방문해서 점검만 한다고 했죠. 농민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다며 웃었습니다. 논둑을 걷는데 한 농민이 다가왔습니다. 조지였어요. 2023년 첫 참여자 중 한 명이었죠.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들도 농사를 배우고 있다고. 예전엔 아들이 도시로 떠나려 했는데 지금은 마을에 남겠다고 한다고. 왜 마음이 바뀌었냐고 물었습니다. 조지가 답했어요. 희망이 생겼으니까. 농사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봤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증명해줬다고. 저녁에 마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280명의 농민이 모였어요. 올해 수확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놀라운 건 한국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전부 케냐 사람들이 알아서 진행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족장이 제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서울 FAO 본부로 전해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호텔에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당신들이 가르쳐준 건 농사가 아니라 희망이었다. 우리는 20년간 배신만 당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결책을 찾았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다. 다음 세대에게도 가르칠 수 있다. 감사하다. 편지를 접으며 저는 데이터를 떠올렸습니다. 2023년 2321톤, 2024년 3562톤. 숫자였어요. 하지만 그 뒤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희망을 되찾은 수만 명의 농민들.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 자립하는 공동체들. FAO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K라이스벨트는 21세기 식량 원조의 새로운 표준이다. 주는 원조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원조다.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하다. 다른 지역, 다른 작물로도 적용할 수 있다. 2025년 8월 보고서가 UN 총회에 제출됐습니다. 193개국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표됐죠. 의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60년 전 굶주렸던 나라다. 이제 세계를 먹여 살리는 나라가 됐다. 이것이 진정한 발전의 모델이라고. 저는 로마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케냐 족장의 편지를 놓고 오래 바라봤어요. 데이터가 사람이 되는 순간을 봤습니다. 3562톤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수백만 명의 내일이었죠. 50년 전 한국을 살린 씨앗. 지금 아프리카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갈 겁니다. 쌀로 쓴 새로운 역사. 이제 막 시작입니다. 50년 전 한국을 살린 통일벼가 지금 아프리카 3천만 명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2321톤에서 2024년 3562톤으로. 숫자 뒤에는 스스로 일어서는 농민들이 있었죠. 받기만 하던 나라가 주는 나라가 되는 이야기. 데이터가 사람이 되는 순간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